자, 오늘은 4단원, 화학원 4단원 진입해가지고 조금 수업을 한 번도 있기는 한데 4단원에 들어가서 내용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3단원까지는 이제 공유결합, 이온결합, 분자를 다뤘다면 이제 4단원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화학 반응을 다루죠. 반응. 일부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흔히 말해서 화학은 1,4단원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1,4단원이라고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고 1단원을 잘 헤쳐왔던 친구라면 4단원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1단원에서 좀 힘들었던 친구는 4단원에서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4단원을 잘 하려면 중학교 과학이랑 통합과학이랑 그동안 이제 고등화학에서 봤던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물질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할 때 반응식이라든지 물질 이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익히고 써보고 외우려고 노력해요. 특히 이 반응식은 되게 중요해, 외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좀 외워줍시다. 네? 자, 교재 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자책 4단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환할게요. 자, 완자책 보면 4단원은 드디어 반응을 다뤄요.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라고 이제 반응을 다루게 되고, 화학 반응에서 첫 번째 파트는 동적 평형, 두 번째 파트는 화학 반응과 열의 축입인데, 일단 동적 평형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이 앞부분은 별로 많이 어렵지 않은데 뒷부분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하고 뒷부분도 하고 둘 다 해야 되니까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자, 동적 평형. 여기서는 이제 가역 반응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이때까지는 뭐 가역 반응이니 가역 반응의 반대말은 비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말은 비가역 반응인데 이때까지 모든 화학 반응은 A가 B가 된다. 뭐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A 2몰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A 2몰이 모두 소모되면서 그리고 어떻게 돼? 없던 P가 이렇게 1대1로 반응하니까 2몰이 생성이 되고 A는 없어지고 B가 2몰.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응이 완결이 되었다. 이런 걸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화학 반응이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X를 가져다 놓고 Y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X2몰을 넣어놓고 기다려요. 기다렸더니 X가 1.5몰 정도 소모돼서 X는 0.5몰이 남고 Y가 1.5몰이 생성이 돼서 이렇게 1.5몰만큼 생기게 돼요.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그죠?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건데 보통 우리가 화학 반응하면 반응물은 하나 혹은 모두 최소한 뭔가 하나는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남아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내 맘대로 남긴 게 아니고 X를 가지고 Y를 만드는 화학 반응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여기서 더 이상 반응이 진척되지 않는 거예요. X가 더 줄어들지 않고 Y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반응이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형에 도달. 여기 보면은 평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평형에 도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다 말았냐? 이걸 이제 화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죠. 반응이 진행되다 만 게 아니라 반응이 거꾸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화학 반응이 정반응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반응도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화학 반응이 이런 건 아니지만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화학 반응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X에서 Y로 바꾸는 일만 계속 생기겠지. 그렇지만 이제 일부 조금 시간이 지나면 Y가 생겼을 테고 Y가 X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두 교실이 있고 그 사이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리고 한 교실에다 사람을 다 밀어넣어. 그러면 한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여기 사람이 너무 많네 라고 하면서 옆에 교실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옆에 교실로 넘어간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 교실이 텅텅 비어 있는 것도 아닌 거야. 왜냐면 저쪽 교실로 넘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저기 비어 있고 에어컨 켜져 있고 시원하네 하고 한 명, 두 명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 교실이 비좁아. 그럼 저기가 텅 비어 있어 원래 있던 교실은.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거꾸로 돌아가는 녀석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역반응도 일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가역반응이래요.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하다. 가역반응. 영어로는 리버서블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한자보다는 영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역반응이 가능하면 가역반응이야. 그럼 아까 전에 화살표가 한쪽으로 꺼져 있던 애들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죠. 한쪽으로 꺼져 있던 애들은 비가역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경우에는 거꾸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역반응이 불가능하다. 비가 역반응. 비가 역반응. 이것은 그냥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이 비가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하면 리버서블이 아니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irreversible reac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화학 반응과 돌아가는 반응. 그럼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X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X가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X는 끊임없이 Y로 진행이 돼요. 즉, 이 상태에서도 반응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야. 반응은 진행 중. 그렇지만 정반응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역반응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다면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반응이 멈춘 건 아니지만 멈춘 것처럼 보여서 평형인 거고 끊임없이 반응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동적 평형이다,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보통 평형이라 그러면 정적 평형은 없고 동적 평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동적 평형 그러면은 그냥 평형이 동적 평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때까지 우리가 화학 반응을 전부 다 비가역 반응만 있는 것처럼 배우지만 대부분 화학 반응은 가역 반응이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하고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구분하는 건 어려워요. 선생님도 똑같아요. 생존 처음 보는 화학 반응 보고 이거 가역 반응이게 비가역 반응이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가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왜? 가역 반응이 훨씬 더 많거든. 비가역 반응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을 외우세요.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을 외우는 겁니다. 가역 반응을 외우는 게 아니고 비가역 반응. 나치 이건 반응이 많죠. 연소하는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은 고등학교 과정에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둡시다. 앙금 생성 반응. 중2 때 많이 나와요. HCl 앙금, CaCO3 앙금 이런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들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여기 보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기체 발생 반응은 중요해요. 여기 좀 적읍시다. 기체 발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 산에다 금속이 산성수용액 산에다가 닿게 되면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죠? 그 반응식 여기 써져 있는 거야. 염산에 마그네슘이 들어갔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기체 발생 반응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탄산칼슘, 석회석이라고도 하죠. 탄산칼슘이 산에 닿게 되면 이것도 기체가 발생하는데 비가역 반응입니다. 기체는 이산화탄소죠. 다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요? 특히 1단원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염산 수용액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뭐 탄산칼슘 W1g을 넣고 어쩌고저쩌고 앞에 뒤져보면 다시 나와요. 여기 또 나옵니다. 이런 거는 비가역 반응. 아무래도 단원 성격상 가역 반응을 다루는 게 아니고 비가역 반응을 다루니까 비가역 반응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미안해. 가역 반응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구분제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비가역 반응 대표적인 건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반응식을 외우지 마. 반응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연소 반응이라 그러면 보통 태울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런 탄화수소나 탄소화물이죠. 탄소화물들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물이 되는 게 연소 반응이고 기체 발생 반응 두 가지 얘기해줬고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성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냥
반응식 외우랬어. 반응식 외워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소 반응 기체 발생. 그러면 위에 보면 되게 뭐 많이 써. UIC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싶지만 가역 반응은 쉬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첫 번째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 상변화라고도 하고 상태 변화라고도 얘기합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잖아. 얼음이 한번 녹으면 다시 얼음으로 바꿀 수 없다. 그지? 맞긴 뭐가 맞아. 그지? 얼음을 녹일 수도 있고 다시 얼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역인 거야.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역 반응이 거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막 왔다 갔다 지멋대로 한다는 게 아니야. 얼음을 갖다 놓으니까 녹다가 말더라. 아니면은 좀 녹다 보니까 물이 다시 얼음으로 변하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역 반응은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정반응이나 역반응 쪽이나 생성물 쪽이나 반응물 쪽이나로 좀 치우칠 수 있다는 거야. 왔다 갔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은 원래 화투에서 배워. 원래 이 가역 반응 자체가 화투 내용인데 화투에서 계산은 다 빼고 개념만 화학원으로 풀고 내려왔어요. 여기 근데 계산 배우게 되면 겁나 어려워요. 화투에서 킬러 유형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계산을 개념만 내려왔으니까 이런 거 알아두세요. 상변화. 우리가 알다시피 얼음은 온도가 올라가면 물로 바뀌고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이런 게 가역인 거야. 그러면 0도씨는 어떻게 돼요? 0도씨? 우리 물에 녹는 점을 0도씨라고 하죠. 그리고 물에 어느 정도 0도씨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0도씨는 물이 어는 거야, 녹는 거야?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는 거지. 0도씨로 맞추면 물하고 물이 얼음으로 이상하지 않고 얼음이 물로 녹아도 이상하지 않은 온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 다 같이 있어도 괜찮은 온도가 0도야. 근데 10도로 놔두면 어때? 10도로. 처음에는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을 10도씩 공기에 둬도 얼음이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10도인 상태를 유지하면 물과 얼음이 공존하냐면 그게 아니고 다 물로 바뀌어. 반대로 마이너스 10도씨로 맞추는 거야. 다 얼음으로 바뀌어. 그와 같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한쪽으로 좀 치우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조건을 잘 맞춰준다면 두 가지 물질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공존을 하게 돼. 공존이 포인트야. 실컷 얼음하고 물 얘기했는데 여기는 수증기하고 물 얘기 나왔는데 똑같아요. 이거 조금 이따가 더 할 겁니다. 상태 변화는 언제든지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 정반응이 증발한다. 아니야. 이거 거꾸로 써놓으면 정반응이 응축한다. 이 응축이라는 단어나 잘 봐주세요. 가끔가다 응축이 뭐예요? 그러는데 기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로 바뀌는 걸 응축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염화 콜발트 육수화물의 생성합을 어쩌줄 때 이거 색깔 다 외우고 반응식 다 외우려면 어렵고 여기 보면 수화물이라는 단어가 있어. 수화물. 육수화물은 물이 6개 붙었다는 거고 수화물. 이게 뭐냐면 그 시약들 중에서 이런 염화 코발트나 황산구리가 대표적인데 이런 거 말고도 그 물을 머금고 있는 시약도 있어요. 물이 잘 들러붙어.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는 거랑은 달라. 물이 안으로 아예 그냥 머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머금으면 이 물질 사이사이에 고체 입자 사이사이에 물 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화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화물이 물이 붙어 있는 상태 수화물과 물이 떨어진 상태, 무수 상태라고 그러는데 무수 상태랑 수화물이 있는 상태랑 색깔이 다른 물질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걸 이 두 가지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데 원자책이지. 근데 요거는 알아두면 좋아. 근데 황산구리 푸른색 많이 들어봤잖아. 원래 황산구리가 고체는 뽀얗게 흰색이야. 물기 없으면. 근데 공기 중에 두면 물을 먹어갖고 푸른색이 돼. 요 정도는 알면 좋은데 사실 그냥 금속, 비금속으로 구성된 수화물 자체가 물이 붙었냐 떨어지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비가역 반응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면 이마저도 안 해도 돼. 사실 가역 반응 비가역 구분하는 거는 화학 오래 공부해서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이 되는 거라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는 중요해요. 개 중요해요. 겁나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 화학 반응식으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각 단원에서 이 화학 반응식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이 화학 반응식 조금 어렵다 그래갖고 잘 안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화학 반응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CaCO3 고체가 라고 돼 있는데 이 고체가 물에 안 녹아요. CaCO3는 탄산칼슘이라고 읽는데 이거를 석회석이라고도 읽죠. 물질로는 석회석이고 화학물명으로는 탄산칼슘이는데 얘가 물에 안 녹거든. 방금 물에 안 녹아. 안 녹어. 그러면 크게 말해서 돌멩이야. 물에 안 녹으면. 석회석 돌멩이인데 이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는 데다가 지하수가 이렇게 흐를 수 있겠지.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는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같이 있으면 녹아요. 여기 보면 녹죠. AQ. 이 수용액 상태입니다. 이거는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이 HCO3- 이온이 탄산수소 이온이고 여기에 칼슘 이온이 붙으면 탄산수소 칼슘입니다. 탄산수소 칼슘. 1대2로 붙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탄산수소 칼슘. 이게 지하수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정반응이 가기 쉬워요. 항상 이게 재료가 많을 땐 정반응이 가기 쉽고 재료가 떨어지면 역반응이 가기 쉬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정반응이 잘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굴이 이게 막 녹아들으면서 동굴이 형성이 돼. 동굴이 형성이 돼. 근데 이게 녹아있다가 그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좀 부족하거나 보통 이산화탄소는 탄산 알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가거나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돼.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물에 녹아있던 게 다시 고체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굳어가. 이런 식으로 굳어가.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걸 석회 동굴이라고 해요. 위에서 매달린 거. 갑자기 뭐 지구과학 시간. 종유석. 위로 뻗은 거는 석순. 죽순과 같은 석순. 쭉 뻗은 거는 석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과정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건 정반응이 뭐다? 정반응이 녹아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역반응은 이게 물에 녹아있던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탄산칼슘이 빠져나오는 거라서 석출이 됩니다. 석출. 이 석출이 되면서 종유석, 석순 이런 것들이 생긴다. 석주는 안 나와 있는데 알아두면 좋지. 이 단어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좀 기억해줘야 되는 부분하고 화학 반응이 비가역 반응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가역 반응도 있구나라고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중요해요. 신경을. 넘어갑시다. 동적 평형 얘기했어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죠?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정반응 열심히 일어나고 있어요. 역반응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것 뿐이지. 자, 넘어가서 상평형으로 가봅시다. 아까 전에 상태가 바뀌는 건 가역 반응인데 상평형이라는 건 한 가지 상태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용기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림 그려져 있어요. 이거 요 그림 안 보더라도 그냥 이런 거 하나 그려보면 밀폐된 용기에 물을 충분히 한 반 이상 담아두고 여기 위는 진공 상태야.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대답 잘해요. 기다리면 한참 기다렸다. 니네가 늙어서 할배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물이 사라진다고 대답한 친구는 거의 없어요. 물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생겨? 수증기가 생깁니다. 근데 왜 물은 끝없이 줄지 않아요? 라고 하면 위에 수증기 꽉 차면 증발 멈추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데 되게 대답을 잘한 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면 증발이 멈춘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 증발 속도는 줄어든다, 증발이 멈춘다 이러면 다 틀린 거야. 이 단원에서는. 보시다시피 증발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 화살표 보이죠? 증발은 계속하고 있어요. 증발해. 근데 처음에는 이 위에 빈 공간에
수증기 분자들이 별로 많이 없었거든. 근데 수증기 입자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얘네들도 돌아다니다가 물속으로 슝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게 돼. 근데 그런 경우를 응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응축하는 분자들이 적지만 증발을 해서 점점 위에 수증기들이 많아지면 응축하는 입자들이 늘어나게 된단 말이야. 응축하는 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 되고 그러면 증발에 멈춘 게 아니라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 다가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한 번도 증발 속도는 바뀐 적이 없어. 증발 속도는 그대로 가는 거야. 다만 위에 수증기가 점점 늘어나서 응축이 많아진 거니까 응축 속도가 점점 늘어난 거죠. 늘어나서 증발 속도에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게 되고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증발 속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걸 넣어주면 증발 속도를 떨굴 수 있게 돼요. 근데 순수한 물은 일정한 온도에서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증발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떻게 된다? 응축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건 브로민이라고 하는 액체인데 그것도 증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증기가 눈으로 확인하기 쉬우니까 물 대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이 브로민은 마시면 불인데 불임. 이거는 실제로 학교에서는 하면 좀 위험한 실험. 용해평화. 방금 뭐였죠? 상평형이었죠. 상평형. 용해평화. 용해라고 하는 현상은 물에 녹는 거를 용해라고 하죠. 물에 녹는 거. 열 때문에 액체가 되는 건 용해라고 안 하고 물에 녹는 거.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물론 꼭 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액체에 용질 입자들이 녹아 들어가는 걸 용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용해가 평형이 된다. 그럼 무슨 말이죠? 딴 얘기를 해볼까? 우리는 물에다가 설탕을 타면 무한히 녹는다고 표현해요? 아니죠. 녹이다 보면 녹지 않는 순간이 오죠. 설탕을 막 왕창 붓고 막 휘젓다 보면 다 안 녹고 밑에 깔아앉는 시점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설탕 더 이상 안 녹는데 설탕이 꽉 찼는데 설탕이 포화되었다. 포화 수용액이다.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포화 수용액. 포화되었다. 그럼 포화되었다라는 거 포화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녹지 않는다. 라는 뜻인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이면. 그치? 더 이상 녹지 않는다라고 배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단원부터는 더 이상 녹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응? 겉보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지만 용해의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포화 상태일 때 흔히 말해서 물에다 설탕을 조금 넣어놨을 때는 물 분자 사이사이로 녹아 들어가는 속도가 끼어 들어가는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녹는 걸로 보인다고. 근데 이게 설탕이 거의 꽉 찰 시점부터는 물 분자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애들도 있지만 물 분자 사이에 있던 설탕들이 튀어나오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석출이라고 해요. 석출. 석출. 그래서 우리가 포화 수용액이라는 건 더 이상 녹지 않는 수용액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가 같아졌다. 석출 속도가 용해 속도랑 같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포화된 용액에서는 석출되는 속도보다 용해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석출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설탕을 조금씩 더 넣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있고 그게 포화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이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비커에다가 물을 가져다 놓고 이걸 포화 수용액, 설탕을 가득 녹인 수용액에다가 각설탕을 하나 넣고 기다리면 그림 그려보라고 하면 잘 그려.
이게 이렇게 각설탕이 무너진다. 이렇게 밑에 뭉개진다라고 그리는데 아니 더 이상 안 녹는데 뭉개지는 건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화된 상태에서도 안 녹는 게 아니에요. 용해는 일어납니다. 대신에 뭐가 일어나요? 석출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용해되는데 여기서 석출이 일어나. 여기는 용해되는데 여기서 석출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끊임없이 용해와 석출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골고루 쌓이게 되는 거지. 설탕이 포화된 소형액성에 넣으면 우르르 옆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230페이지에 있는 이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의 동적 평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NaCl 고체 있고 NaCl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 보면 24LA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용액 안에 NaCl로 포화됐어. 그럼 Na 플러스랑 Cl-가 잔뜩 있겠죠. 일반적으로 자연에 있는 나트륨은 질량수 23짜리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질량수 24짜리로 된 NaCl 덩어리를 여기다가 질량수 24짜리. 동위원소죠. 이런 동위원소를 쓰게 되면 나중에 입자들의 움직임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이게 한참 기다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소금물을 걷어가지고 봤는데 그냥 23짜리 NA밖에 없어. 그러면 포화되면 여기가 멈춘다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녹고 여기서 석출되는 게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수용액에 이런 24짜리 나트륨 이온들이 생기기 시작해. 반대로 밑에 쌓여있는 소금에서는 23짜리 NA들도 보이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용해와 석출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걸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서 동위원소 추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제 읽으면 이해될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생물 배웠던 친구들은 생물 1단원에서 이런 거, 그 생명 화성 토양할 때 비슷한 얘기를 설명을 들었던 걸 기억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화학 반응에서의 평형, 화학 평형입니다. 뭐 쉬워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반응은 NO2 기체와 N2O4 기체인데 이 색깔 알아두는 게 좋아요. NO2는 젓갈색이고 N2O4는 무색인데 NO2 두 개가 합쳐져서 N2O4 하나로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가역 반응이라는 거야. 뭐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가역 반응이라는 걸 증거는 뭐 어떻게 찾아? 이 증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NO2만 싹 모아요. 그런 다음에 시험관에 갖다 놓고 밀폐된 시험관에 NO2만 넣고 기다리면 NO2는 분명히 젓갈색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색깔이 옅어진다. 그 말은 어떻게 돼? 아, NO2가 무색의 N2O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반응밖에 실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N2O4만 넣고 기다려. 무색의 N2O4만 넣고 기다리는데 점점 갈색이 생겨. 이게 무슨 말이야? 역반응도 가능하다. 그렇지? 이거는 NO2만 넣어놓으면 N2O4로 바뀌고 N2O4만 넣어놓으면 NO2로 바뀌어요. 즉 얘는 가역 반응이라는 걸 알수 있죠. 가역 반응을 확인하는 내용에 관련된 건지 알겠죠? 요거 조금 중요해요. 요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이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NO2와 N2O4가 어떻게 돼요? 농도의 변화가 없다 이런 거. 그리고 반응 속도 한번 그려줄게요. 이거는 꼭 적어두세요. 반응 속도. 가역 반응이니까 정반응이 있고 역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반응하고 역반응하고 어떻게 되냐면 Y축, X축은 시간.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쭉 뭐가 정반응 속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뭐는 늘어나냐면 역반응 속도는 이렇게 늘어나요. 역반응 속도는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 그거랑은 달라.
증발 응축에서 이렇게 돼 있던 거. 이건 왜냐면 증발은 왜 일정하냐면 물 표면에서 일정하게 튀어나가는 거니까 물 표면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물이 내려가더라도 계속 증발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화학 반응은 반응을 해버리고 나면 반응물이 줄어들어요. 반응물이 줄어. 생성물의 재료가 될 반응물이 줄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응물이 줄어드니까 점점점 전반응의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근데 거꾸로 역반응의 재료가 되는 생성물은 늘어나. 그러니까 역반응이 올라와.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거랑은 조금 비교해가지고 꼭 박수로 갑니다. 그래프 고르라고 잘 그러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내용 설명은 끝났고 여기는 개념 문제가 많아가지고 풀어보면 질문이 좀 있을 거예요. 질문은 다음 주에 시작되는 라이브 첨삭 수업에서 하도록 합시다. 아무도 질문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수업하겠어요. 간역 반응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는 물의 자동이온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시 휴식.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 보시면 됩니다.